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 10발 발사했는데 서방제 방공 시스템을 가진 우크라이나군은 10발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파편만으로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 패턴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시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딱 10발 쏘았는데 마치 우크라이나 방공망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 10발을 전부 요격하는데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로서도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고민이 꽤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워낙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맛보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수준을 가늠해보며 혹한기 대규모 공습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섣불리 대규모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구에서 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순간을 찍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흑해 연안 항구에서 외국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의 위험은 다시 높아졌으며, 홍해에 이어 이제 흑해 연안까지 화물선들이 마음 놓고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항구의 도선사 1명이 숨지고 항만 노동자 1명과 필리핀 국적 선원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뢰 피해를 본 민간 선박은 있었지만 이 화물선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흑해 항로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미사일 공격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을 전망입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 8일 밤 철광석을 싣기 위해 오데사 항구로 들어가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담당 장관은 이 배가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을 러시아 미사일이 격침시킨 것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관련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흑해 항로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중국 화물선들은 파나마 운하에서도 발이 묶여 해상 무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흑해 항로마저 차질을 빚게 되자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지금 얼마나 가난한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는 별의별 장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찰부대가 타고 다니는 2인승 사륜구동 차량 워버기입니다. 정찰 중인 군인들의 생존성은 보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용 트럭에 백대공포를 올려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개조 자주포입니다. 없는 형편에서 있는 무기 없는 무기 전부 가져다가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한국군 개구리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군복이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까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튼튼해 보이면 일단 주워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렁크를 끌면서 행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전쟁터에 별의별 물건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 홍보 영상에 버기카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탄 발사기 버기카로 화력 지원하고 있는데 물자가 부족해서 나오는 유사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는 자폭 드론을, 북한에서는 포탄을 구매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 발의 북한 포탄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폭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북한산 포탄이 장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탱크의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은 문제로 안 그래도 힘든 전쟁터에서 도움은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산 NDT-352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민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북한산 포탄의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분말을 없애기 위한 용도이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심지어 포탄별 장약된 분말 양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던 중 폭발 사고도 종종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으로 보인다. 분명 북한산일 것이다라고 추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사정이 오죽 좋지 않았으면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러시아군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 참호에서 쥐가 옮기는 LIGNC DIRECTORA 열병 마우스 피버이 퍼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두통과 고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동계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이동도 최소화하고 참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질병이 확산되기에 너무도 적합한 환경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질병이 군대 내에 유행한다면 어느 쪽이든 작전 수행에 애를 먹을 게 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최근 영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돌파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전선이 정체될 것이라고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독한 소모전에다 겨울까지 닥쳐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푸틴의 뜻을 시진핑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손을 잡지만 뒤로는 서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려고 바쁩니다. 특히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는 형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EU 등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의 판로에 애를 먹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자 이걸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중국의 에너지 구매의 83%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였습니다. 올해 18월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23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판로를 잃은 러시아가 할인해서 판 러시아산 가스나 석유를 웃돈을 얹어 유럽에 팔고 있는 중인데요. 이쯤 되면 제주는 러시아가 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중국과 러시아, 이 허술한 동맹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주를 늘려왔지만 올 1분기 황당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이것 또한 대규모 불량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인데 조선업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꽉 차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밀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수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선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열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조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갑질을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향 등을 삽입해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의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해로 LNG선 발주량이 대쪽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한국에서 반환한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의 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 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달엔 장수조선소에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 데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조선소 쪽에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조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GT 중 한국 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후둥중화가 올해 초 LNG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탄올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탄올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메탄올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HMM이 1조 4천억 원 규모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조선해양 측에 7척, HJ중공업이 2척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석 달 남짓 기간에 수주 목표 절반가량을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총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조선해양의 세계 자회사 중 현대삼호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올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 운반선 7척, LPG 운반선 2척 등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23년간 수조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탄올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조선해양과 1만 6천 TEU급 8척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 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 7천 TEU급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안벽의장공 한국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조선사 두 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 TE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 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탄올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기에 국내 조선사가 100억 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탄올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시문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탄올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롄 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룬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 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탄올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탄올선은 장난조선과 다롄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COSCO 또한 자국 조선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사는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즉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에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올 4월 들어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메탄올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COSCO, 그리고 8위 HMM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탄올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라스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될 메탄올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국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탄몰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해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 단가가 높고 질소 산화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연료 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 중 무려 21척이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벙커CU를 연료로 문양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해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솔을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CU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30년을 운항하기에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 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탄올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추격하지 못하게 차세대 선박에서도 기술력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대1로 전략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깅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트남 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척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영원 유문 반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선화학 제품 운반선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5대의 유전 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 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 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골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 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롱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 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 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 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해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덕미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IRA로 전기차의 타격을 주려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헌데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1위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챈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 형차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 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SUV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라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한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달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i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첸나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만 8천 대 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2.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인도와 합작법인 형태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도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 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 있어 통반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 시 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